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경제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쓰여드리는 명품 시사회를 9월 27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3,000명대 코로나 확진으로 그러나 방역을 더 초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입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접종 완료율이 높은 70대 이상의 확진자가 7배나 증가하고 있어서 백신 면역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부스터샷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내년 3월 대선까지는 위드 코로나가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병상이나 방역 인력을 늘려서 의료 대란을 막아야 한다. 얼마 전에 보건의료 조합에서 방역 인력을 늘려달라고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일상 회복을 앞당겼었는데 1,65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을 다시 조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값이 10억을 평균 11억이죠. 11억까지 올라갔는데 14년째 양도세 비과세 9억 원을 유지하고 있다. 14년째.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지금 평균만 해도 11억까지 올라갔는데 양도세 비과세를 9년째 14년째 9억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아리팍 34평형 아리팍 34평형이 42억에 팔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크로 리버팍이라고 해서 아크로 리버팍이 잠실에 있는 반포에 있는 거예요. 반포에 있는 것이 42억에 팔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1억 미만 아파트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1억 미만 아파트에 단타가 몰리면서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전세 가격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또 그런 가운데 최근에 플랫폼 규제가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면서 결국은 기득권 보호로 변질돼 가고 있다. 그런데 플랫폼의 혁신은 저해가 되고 혁신은 규제가 되고 플랫폼 기업들이 아닌 기득권의 보호로 변질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은행만 하더라도 은행에 지금 그 플랫폼 금융이 규제를 받으면서 결국은 기존의 금융권만 보호를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금융 혁신은 뒷전이고 기득권 보호로 변질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가운데 쿠팡이라든지 카카오 같은 데서 자사 택시에 대해서 몰아준 그런 줌으로써 불신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너무도 붉은 깃발,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붉은 깃발, 새로운 혁신이 나오는데 혁신을 못하게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붉은 깃발. 이 붉은 깃발이 이제 적기조례라고 그래서 영국에서 먼저 나와서 1800년대 영국에서 자동차가 발명되자 당시에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속도를 앞에 붉은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보다 빨리 가면 안 된다 하는 법을 만들어 이것이 수십 년 계속되면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붕괴되고 독일로 자동차 산업이 옮겨갔다. 그런 것이 바로 적기조례인데 지금 이제 드론이 날고 자율주행도 시동이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붉은 깃발법과 같은 아날로그법이 여전히 혁신을 주의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위치정보법, 드론 발전 주의하는 위치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융합법, 저작권법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그 외에도 정부가 적극 육성을 외친 것도 규제 장벽에 둘러싸여 있는 분야가 수소라든지 바이오 같은 것이 여전히 규제 때문에 둘러싸 한국은 규제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격 의료만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 의료 중요성이 저기 그 원격 의료가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있는 것이 입증이 되었지만 여전히 20년 넘게 우리나라 원격 의료는 시범 사업만 하고 기득권 의료 협회의 반발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 원격 의료는 해외에도 수출까지 하는데도 국내에서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관광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 의료도 지금 태국 같은 관광 의료만 1,000,000 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태국보다 훨씬 월등한 의료진을 갖고도 뭐 200-300만 수준을 거치고 있는 것이 바로 관광 의료를 규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프트식 기업가 정책을 붙들어야 성장 잠재력이 올라간다. 우리나라 최근에 잠재 성장률이 2%까지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쉼프트식 기업가 정책은 결국은 규제 프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400 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에서 1760년 전후에 일어나서 영국을 200년 동안 팍스 브리테니카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로 만들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규제 프리, 지금 말하는 규제 프리인데 그 당시에 특히 그 저작권을 발명 특허를 인정하는 법안이 어 제출되면서 많은 창업가들이 그런 새로운 발명을 통해서 새로운 그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사회혁명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급여가 1,000만 원 되는 클럽에 13곳 중 5곳이 인터넷이나 바이오 기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평균 급여가 나왔는데 평균 급여 대단합니다. 6 개월 동안 상반기 1 인당 평균 급여가 6 개월 동안 카카오가 8,300만 원, 네이버가 8,100만 원, SK텔레콤 8,100만 원, SK가스가 7,800만 원 등등 이렇게 나와 있군요. 파리바게트에서는 앞으로 샐러드와 샌드위치 사기가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장기화하면서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배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맹점 일부가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도에서 어 이 화물연대가 주사파들이 장악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인도총 소속의 화물연대가 주사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비 기업비들 124조를 방치하면 한국판 흥다 사태가 우려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좀비 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대상 기업 3,465곳의 15%가 3년 연속 이자 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은 기업을 한계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한계기업이 작년에 한계기업이 지금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1,175곳인데 이 1,175곳에 5곳에 부채가 125사조다. 그러니까 이게 이자도 내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기업들은 빨리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끌고만 가면은 나중에 결국은 터지고 마는 한국판 흥다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융 부실로 연계되면서 금융 위기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있죠. 영끌 빅2를 잡으려 무차별로 규제하는 바람에 고신용자도 대출 난민 신세들이 원래 은행은 금융회사는 신용도 높은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하고 신용도 낮은 사람들에게는 고금리로 대출하고 더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대출을 안 해야 되는데 거꾸로 고신용자도 지금 대출 난민 신세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시중은행 대출 제기 도미노가 이어지면서 DSR 2단계도 빨라진다. DSR 1단계는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DSR을 적용하는데 이제 2단계는 2억 원 초과 대출돼서도 DSR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 DSR이라는 건 데트 서비스 레이쇼라고 그래서 수입 중에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얼마인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제약을 하면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농협 하나에서 KB도 벌써 목표치의 성미세에 와 있다. 지금 금년에 대출 증가율 갑자기 6% 까지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금융당국의 강압적인 규제 때문에 이미 벌써 턱밑까지 와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출 전면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담대 그래서 결국은 주담대가 막히자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적격 대출에 목을 매은 이2035 목을 매기 시작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 지역 대출자들은 대체로 9억 원 이하 집을 살 경우에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상품 적격 대출에 몰리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카드론도 꽁꽁 막히면서 중산층까지 돈맥 경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은 이게 뭐냐 지금 현재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또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값 잔금 대출 또 뭐 생활 생계비 대출 또 자영업자들이 붕괴되면서 사업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한데 무조건 이렇게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규제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연리 400%가 넘는 불법 사채로 빠진다는 그런 보도가 어디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연리 400%면 1,000만 원을 빌리면 이자만 4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 한 번 빠지면 돌아올 수가 오기 힘든 빈곤의 늪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시장과는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고신용자에게 오히려 금리를 더 높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주의까지 하고 무조건 규제 위주로 한다. 금융의 자율성을 완전히 위면하겠다는 얘기고요. 통화 정책만으로는 가계부채를 못 잡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이 위험도가 높은 대출이 많을 경우는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언급했다. 이 한국은행은 2008년 이후에 가장 중요한 통화 정책의 중요한 변화는 거시 건전성 제고인데 거시 건전성 정책의 일환으로 위험 대출이 많은 은행들은 추가 자본 적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한원의 권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뭐 정부의 탈탄소 혹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공사만 지금 5조 6천억의 탄소 중립 비용이 늘어나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전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적자 신재생에 3조 이상 투입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가스나 버스, 철도 요금도 다 전기요금은 이미 인제 다음 달부터 오르죠. 전부 들썩이면서 물가가 9년 만에 최고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최고로 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소비자 물가가 2.6% 생산자 물가 3.4%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욱더 가계나 기업에 큰 부담이 되죠. 청년 일자리 만든다면서 청년모를 정부에서 2016년 19년까지 464억을 투입해서 전국에 672 개의 점포를 만들어 줬는데 285 곳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있다. 42%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에게 기업이 투자를 해서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해 가지고 뭐 몇천만 원 지원해서 청년몰이랑 만드는 거 이것이 뭐 성공할 리가 없죠.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뭐 청년몰이라 해서 간판을 붙인 적이 있는데 무슨 샌드위치 가게 뭐 등등인데 이미 이런 것들 자영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답답합니다. 이게 계속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 기업 반기업 정책은 강행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런 세금 쓰는 일만 계속 하는데 결국은 성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1년 내에 비업한 것도 128 곳에 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새 대학도 지금 난립니다. 대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안 되고 있다. 학생들의 수준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틀어 놓기만 하고 반수를 하거나 더 좋은 대학 가려고 재수하는 거죠. 알바를 하거나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학 교육 틀이 무너진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실습 실기수업을 못해서 실무 경험을 쌓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턴에 더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 나오고 또 심지어는 전문학교는 실습이나 실기 위주를 하는 전문학교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도 안 된다.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파산. 결국은 중국의 기업 부채 비율이 160% 까지 올라가면서 헝다그룹의 파산이 되고 있습니다. GDP 대비 160%라는 얘기죠. 한국도 뭐 GDP 대비 한 120% 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기업들이 빚을 내서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짓고 했는데 그걸 지금 중국의 아파트는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어 비어 있다. 그런 보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중국의 SOC 투자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 부실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미국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연방주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재정 지출 중단이 이번 주 본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은 1990 미국은 예산 통제법이라는 게 있었어. 지금 2011년인가에 그걸 도입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인제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으면은 재정 지출을 할 때 상하 양원의 동의를 받도록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 벌써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20% 까지 올라가면서 당연히 추가 재정 지출은 상하 양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가 되었지만 상원에서 50대 50의 상원의 통과가 상당히 어렵고 하원 내에서도 일부가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무작정 지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우려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만약 그 승인이 안 되면 정부 재정 지출이 셧다운돼야 되죠. 중단돼야 되죠. 이미 벌써 바이든 행정부는 각 부처에다가 이런 셧다운에 대비하라는 지시까지 내려놓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셧다운, 세계 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그 20.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 셧다운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결국은 2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4곳만 생존하게 되고 나머지는 25곳은 66곳 중에서 25곳은 코인끼리만 거래를 하고 4곳만 원화 거래 영업을 하게 되고 37곳은 폐업이 될 전망이다. 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남은 기간 동안 25곳 또는 중에서 더 원화 거래 결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24일에 특검법이 인제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적용되니까 폐업되는 거래소에 코인을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뭐 원화 거래 4곳이 독점이 너무 우려가 크다. 지금 이제 거래소 투자 예측을 보면 업비트가 42조 원이나 예치하고 있는 데 비해서 비썸은 11조 원, 코인원은 3조 원, 코빗이 1조 원 정도 예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암호화폐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영업이익이 네이버와 카카오 합한 것의 2배가 된다. 어마어마합니다. 매일 100억씩 벌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팍스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실명 계좌를 개설하려고 좀 불발된 고팍스 대표의 사과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면목 없고 죄송하다는 사과문이 절절한 사과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인 거래소 먹튀 리스크가 해소되었지만 결국은 무자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래소들이 난립하면서 고객의 자금을 먹튀하고 달아나는 그런 그런 리스크가 해소는 되었지만은 너무 문제는 현금 거래 할 수 있는 코인 거래소가 4개밖에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도 과거 이런 걸 자금 결제법을
몇 년 전에 2017 년인가 도입하면서 많이 정리가 됐는데 지금 한 20개 정도 거래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4 개라면 너무 적다 하는 지금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뭐 10 개에서 20개 사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너무 규제가 심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정부가 진작해야 할 일들은 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상장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내놓지 않고 무조건 규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규제가 너무 특히 중국의 엄포에 중국이 완전히 암호화폐 거래를 형사처벌한다. 이민은행의 발표 때문에 지금 주가들이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락하다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43,547 달러, 이더리움이 3,800 달러, 2,000 달 3,000 달러 깨졌었는데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은 경우 22일 날 흥다그룹 사태로 추락했다가 다시 또 인민은행 규제를 추락했다가 다시 소폭 반등을 해서 이미 4만 달러, 43,000 달러 선을 회복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지금 보면은 흥다그룹 사태로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인민은행 규제 강화 발표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서 3,000 달러 선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1.57% 올라서 5,315만 원을 기록하고, 이더리움도 4.85% 올라서 376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역시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전부 흥다그룹 사태, 그다음에 인민은행 발표로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제 주말이라서 쉬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과 위드 코로나로 실적이 회복되는 기업이 뜨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어 두산이나 하나투어나 롯데관계개발 인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안정돼 가면서 여행주 같은 거 혹은 이런 것들이 뜨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첨단 소재 HMM, 과거 현대해상이죠. LNF 같은 25개 주가 지난 코로나 이후 3월 이후 18 개월 만에 10 배가 수익을 올랐다. 10 배 올랐다. 이런 25개 주가 심루타라고 해서 수익률 10 배를 기록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 뭐 효성 첨단 소재, HMM, 뭐 하나투자, 삼미알루미늄 등등이고, 코스닥에서도 LNF라든지 한국 BNC, 데이브시스터즈 뭐 이런 회사들이 지난 18 개월 동안 수익률 10 배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익이 둔화되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2010 금년에 2 분기에 91% 떨어지고 사실 또 3 분기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결과적으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 지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27% 증가하고 카카오가 101% 증가했는데, 현대차도 흑자로 전환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국민주 3인방이 3 분기에 호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가 주목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ESG가 뜨면서 순환 경제주, 자원순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원순환 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한국전력은 영업이익률이 84%나 하락을 하고, 현대미포도 영업이익이 하락하면서 주가 하락 우려가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앞으로 반도체는 사람의 뇌를 복사해서 붙인, 그야말로 완전히 인간을 닮은 반도체가 나올 전망이라는 것이 삼성그룹 전자의 간부들의 이름으로 네이처지에 논문이 발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앞으로 인제 미국의 지금 이거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다.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인데 이런 것들이 네이처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저널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이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고객 재고 현황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는 고객 명단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기밀 사항 고객 명단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11월 8일까지 정보를 넘겨라. 이런 강압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고 고객 명단의 증설 계획 같은 삼성의 기밀까지 캐묻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이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좀 너무 심지어는 이걸 갖다가 미국의 전시부까지 동원해서 반도체 회사들의 기밀을 제출 요구하는 것은 자유무역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에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반도체는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과 공조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발표만 하지 반도체를 전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반도체 특별부를 만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대통령이 언급했는데도 전혀 오히려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은 미국의 배터리 투자를 12조로 2배 늘린다 얘기까지 나오죠. 결국 미국에도 배터리 이런 반도체, 배터리, 혼 등등 이렇게 투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미국이 강압적인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이 미국의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뭐 앞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요즘 뭐 여전히 그 대장동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근데 제가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그 SP 주도했던 지주회사 화천대유가 처음에 누가 이 돈을 댔느냐, 초기에 자금을 누가 댔냐는 게 중요한 이슈였었는데 초기에 누가 돈을 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1000배씩 돈을 벌어간 거거든요. 근데 최태원 SK 회장 동생인 최기원 씨가 키넨파트너스라고 하는 키넨파트너사에 626억 원을 빌려주고 이 키넨파트너사가 화천대유에 돈을 빌려줬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키넨파트너사가 최기원 회장으로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626억 원을 빌려서 이 키넨파트너사가 화천대유에 돈을 초기 자금을 댔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지금 SK와 화천대유와 간에 좀 조심스러운 커넥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지경이다. 화천대유 요중에다 50억 6년 근무한 대리에게 퇴직금 50억을 지급해. 이 사람 바로 곽상도 아들이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화천대유의 자회사 객인 투자사인 천화동인에 각각 872만 원을 출자하고 100억 원을 870만 원, 2만 원을 출자하고 100억 원을 101억 원을 배당을 받았다든지 혹은 1,046만 원을 투자한 지인도 121억 원을 받았다든지 혹은 핵심 시장인 남모 변호사는 8,700억 원을 넣고 1,000억을 챙겼다. 8,700억 원을 넣고 1,000억을 챙겼다. 이건 도박판에서도 보기 힘든 1,153배 돈벼락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등이 이 개발사 배당금과 분양 수익으로 챙긴 돈이 6,300억 원이나 된다. 전부 합해서 3억 한 5천 정도 투자했는데 6,300억 원이나 된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전부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6,300억 원을 챙기가 시대예요, 완전히. 정말 대동강물 팔아먹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지금 이게 한 건데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유동규라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인데 이 유동규가 본래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조합장일 때 이재명과 관계가 맺어지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들어와서 이런 일을 진두지휘했다. 근데 성남 이번에 대장동 뿐만 판교에 있는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다가 이런 분야에 좀 이제 잘하는 그런 현장 지식이 있는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위례 때 한 번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더 크게 이제 큰 문제가 안 터지자 더 크게 이제 판교의 대장동에서 해먹은 거죠. 3억 5천 정도 투자해서 그 6천억 정도를 배당과 수익을 가져갔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큰 문제가 그래서 유동규는 민간의 과도한 배당을 반대한 담당자를 교체하기까지 하면서 수익을 챙겼다는 얘기인데 이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시장의 배임 행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본래
공공부문이 가져가서 공익을 위해 써야 되는데 과도하게 민간 부문이 가져갔다. 이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되면서 지금 이재명의 광과 유동규의 커넥션, 유동규가 원래 지금 이제 이재명 캠프에까지 들어갔다가 최근에 나왔죠.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재명 캠프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관계인가가 앞으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복마전이다. 전방위적으로 복마전이다. 벌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김만배라고 하천 대유의 소유자인 김만배는 뭉칫돈을 작년 총선이 있을 때 수천만 원 쪽에서 현금을 인출해 갔다는, 그건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썼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그런 과정에서 인제 경기동부연합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이 통진단 해산 후에 고립이 되었다가 민노총 집행부를 장악하고 성남시를 통해서 성남시를 장악하면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그다음에 경기동부연합, 그다음에 이 대장동 위례 이런 문제가 다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앞으로 인제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이재명의 곽상도 아들에는 50억 원, 6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 원, 공공개발 저지 대가가 아니냐 의심이 된다. 야당은 의혹 실체는 이재명이다. 몸통을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당은 오히려 이거 봐라. 곽상도의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던 거 보면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뭐 이런 역공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전 두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야, 지금 뭐 그런데 불구하고 이재명의 누적 득표율이 현재까지 5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경기도나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재명이가, 아까 경기도가 거의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여당의 대선 후보는 사실상 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재명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5년 업적이 떠오르지 않는다. 저도 칼럼을 하나 끼고 있습니다만 업적이 정말 없습니다. 경제는 완전 붕괴되고 있고 안보도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고 외교도 고립되고 있고 뭐 하나 제대로 업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언론법, 언론중재법 오늘 통과된 본회의에서 처리된 날인데, 어제까지 여야 8인 협의체가 있었는데 빈손으로 쭉 끝나고 오늘 본회의에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언론 단체들이 폐기하라는 단어 몇 개 받고 통과시키면 하지 말라,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지금 이슈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1일에 유엔에서 종전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한 남북 미중이 참여한 종전 촉구한 이후에 북한의 김여정의 대북 제재 완화를 받아내기 위한 꽃놀이패가 지금 한창 제기되고 있는데, 돌연 정상회담까지 얘기를 꺼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인제 종전선언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핵 보유국 인정도 받아줄 거야. 노림수는 지금 제재를 풀어달라. 미국을 남한이 대한민국을 설득해 달라. 핵 보유국주를 인정받고 한미연합 훈련 등을 폐지하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 북풍을 만들어 주겠다. 대선 관여하려는 포석이 아니냐,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거의 뭐 국정의 대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돌파 노림수로 결국은 북풍을 만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북한은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대선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그런 판을 만들어 줄 테니까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제재를 풀어달라. 그런데 남한이 대한민국에 앞장서 달라. 이런 노림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북에 끌려가는 비핵화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싸움에서 밀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 국무부도 "남북 대화는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말 걱정이 앞섰습니다. 북 핵을 인정하고 제재를 풀면은 대선 전에 남북 이벤트를 만들어 주겠다는 북한의 노림수에 우리가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크게 우려가 됩니다. 특히 미군 철수까지도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선용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언론의 논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김여정이가 남북 관계를 쥐락펴락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한심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 그런 가운데 외교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편을 들고 역성을 들고 있는 것에 관해서 지금 호주의 학자는 "한국이 겁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이든과 시진핑이 통화를 한 이후에 바이든이 먼저 시진핑이 통화를 했다고 그러죠. 3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3년 전 2018 년에 12 월에 캐나다를 방문했던 어 맹완저우라고 하는 그 중국의 어 화웨이 부회장이죠. 화웨이 창립자의 딸입니다. 화웨이 부회장을 2018년 12 월에 체포를 해서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갔는데 3년 만에 어제 바이든과 시진핑 통화 이후에 가택연금을 해제해 주어서 명완저우가 화웨이 부회장이 중국으로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귀환했다는 2년 9 개월 만이군요. 2년 9 개월 만에 미국이 기소 유예를 하고 캐나다에 체포됐는데 미국으로 넘기라는 계속 압박이 있었는데 2년 9 개월 만에 기소를 유예하면서 명한조는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중국으로 귀환했다는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에 승리를 했다 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과 지금 중국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미국이 여전히 지금 굉장히 오커스라든지 혹은 쿼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제스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스탠스, 실리적이고 국익을 위한 것을 가장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또 남북 간에도 지금 또 새로운 또 어 좀 느닷없다고도 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북한이 하도를 하면서 정상회담까지 얘기를 꺼내면서 또 대선이 다가온 이 시점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새로운 신북풍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대선을 여권이 유리하게 장악하기 위한 신북풍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아침입니다. 정말 아침에도 여전히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국내외를 강타하고 있는 여러 빅 이슈들이 대한민국을 오히려 바른 방향으로 이끈다는 희망 섞인 메시지보다는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